어머니, 왜 제 이름을 쓰셨어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묻는 말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 손을 넣었는데 흰 봉투 하나가 만져졌어요. 청은저축은행.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광고겠지 싶었는데 손끝이 멈췄어요. 묘하게 차가운 종이 질감이 이상했습니다. 봉투를 뜯자 한 줄의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무자 김미정. 금액 3억 2천만 원. 순간 숨이 막혔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행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진행된 게 맞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차갑고 단단하던 그 표정이요. 그녀는 죽어서도 제 이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끝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장례식장에서요. 그날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공기는 눅눅했어요. 장례식장 주변은 검은 옷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절을 하고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진심이 없었어요. 그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듯 무표정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의 얼굴은 생전 그대로였습니다. 단단하게 담은 입술,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냉정한 눈빛. 그 표정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제 그만 좀 괴롭히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30년 동안 꾹 눌러왔던 한숨이 그 한마디에 섞여 나왔습니다. 남편은 장례 내내 무표정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은 없었어요. 신우이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시겠지. 그 말이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편히 쉬시겠지는 이제 귀찮은 일이 끝났다는 안도처럼 들렸어요. 조문객들이 떠나고 나자 장례식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향 냄새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어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은저축은행. 봉투를 열어본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무자 김미정. 금액 3억 2천만 원.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고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 서류를 들고 남편에게 갔어요. 이게 뭐예요? 그는 고개를 들어 잠시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어머니가 대출받은 거 아니야? 제가요? 그런 적 없어요. 돌아가셨잖아. 괜히 일 키우지 말자. 그의 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냥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제 이름으로 된 빚이에요. 그럼 제가 갚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떠들면 복잡해진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 저 사이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어요. 서랍을 열어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상자 안에는 오래된 반지함, 낡은 수첩,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미정이 이름으로 해야 돼. 그게 가장 안전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글씨는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제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안전하다니요. 누구에게요? 그녀는 늘 자신을 먼저 지켰습니다. 제가 다쳐도 무시당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녀에게 안전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서글프게 들렸어요. 저는 쪽지를 손에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까지 확인해야겠어요. 다음 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접자마자 얼굴로 차가운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 서류에 제 이름이 있어서요. 제가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김미정 고객님 맞으시죠? 어머님 성함이 박영자님이시죠? 네. 대출 서류상 채무자는 고객님입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제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필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억지로 흉내낸 글씨였어요.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상속관계로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는 고객님이 책임자이십니다. 그 말이 제 귓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책임자라니요. 평생 책임만 지며 살아왔는데 이젠 죽은 사람의 빚까지 책임지라니요. 은행을 나서는데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비가 쏟아졌지만 우산을 펴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출장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그는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은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랍을 뒤지다 낡은 지갑 하나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들과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주인은 이순자. 입금자 명단을 보자 숨이 멎었습니다. 입금자 박도윤.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남편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둘은 함께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밟고 싶었어요? 창백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당신들이 만든 이 빚 끝까지 갚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제 이름을 되찾는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몸이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찾은 통장,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그리고 남편의 무심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되고 있었어요. 울 시간은 끝났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묻고, 제가 확인하고, 제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간 뒤였어요.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에 제가 펼쳐놨던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찍힌 제 이름이 너무도 선명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도도 다르게 가까이서도 멀리서도요. 통장도 쪽지도 영수증도 전부 찍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훔쳐가거나 없애버릴까봐 지금부터는 모든 걸 남겨야 한다고 느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서랍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적었어요. 1일차 시어머니 명의 통장 속 입금자 박도윤, 대출 서류상의 채무자 김미정, 대출 실행일 어머니 입원 한 달 전. 남편 반응 그분도 돌아가셨잖아. 그냥 잊자. 글자를 한자 한자 써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이 떨리긴 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집안을 뒤졌습니다. 옷장 위, 서랍 속, 서재, 책장,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던 곳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시어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또 다른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청은저축은행 상담 내역 같은 메모도 있었어요. 거기에 적힌 날짜와 시간이 대출 실행일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 미정이 이름 도윤이랑 상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상의를 했다는 말은 적어도 한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모른 척했군요.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그저 눈을 감고 있던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편해서, 제가 조용해서, 제가 싸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요. 그날 오후 검색창에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물어봐야 한다는 건 분명했어요. 몇 군데를 보다가 가족 간 금융 사기, 명예 도용, 이런 키워드가 적힌 곳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네, 법률 상담 센터입니다. 저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조금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어요. 서류나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서류랑 통장, 메모 같은 것들이요. 그럼 그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녹음도 조금씩 남겨두세요. 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사기나 명의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제 편에 서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숨을 크게 한 번 쉬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왔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잠깐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피곤하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눕듯이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서류는 제가 미리 서랍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대신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놨어요. 흰 종이에 대출 금액과 제 이름, 그리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그거 뭐야? 내 인생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또 감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순간 확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터뜨릴 때가 아니었어요. 당신, 이거 알고 있었죠? 제가 종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몰랐어. 아까 법률 상담 받았어요. 남편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은 이렇게 쉽게 들통난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률 상담까지 받았어? 네. 더 이상은 앉아서 맞고만 있지 않으려고요.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끼리 이런 일로 법을 들이대면 어떻게 하냐? 가족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가족이면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였죠. 순간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답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문제 녹음도 하고 기록도 할 겁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 남길 거예요. 그는 화를 내려고 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리 지르며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제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오늘 날짜,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남긴 빚, 남편의 반응, 법률 상담 결과, 모든 걸 다 기록합니다.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진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사진을 찍었어요. 시어머니 방, 서랍 속, 옷장 안, 지금 이 집의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화장실로 살짝 나와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책임이 생기나요? 상담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심리적으로는 배신감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증거 싸움입니다. 말보다 남는 건 녹음과 서류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말보다 남는 건 증거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백화점이나 마트 대신 저는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와 검은 볼펜을 샀어요. 집에 와서 수첩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록 노트. 이 노트에 적힌 건 제가 미쳤던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날짜를 쓰고 그날 있었던 대화와 느낌을 적었어요. 남편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 없음. 법률 상담 가족이라도 사기죄 가능. 내 마음 두렵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음. 글자를 쓰다 보니 손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이제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와 기록이 함께 쌓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해결하자. 밖에 알리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도 잘 알겠더라고요. 밖에 알려지면 당신이 곤란해진다는 말이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더더욱 밖에 알려야겠네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겠다고요. 은행 서류와 통장, 메모와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쓴 기록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봤어요.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단단한 의지가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 편을 하나 만들러 갈 거예요. 변호사든 공적인 기관이든 누군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잠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제 내가 나를 구하러 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제 복수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사무실 한쪽 벽엔 두꺼운 법전이 줄지어 있었고 창가에는 마른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낯선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 필체 고객님께 아니죠? 네. 흉내 낸 것 같아요. 대출 시점은 어머님 생전이고 돈이 남편분 통장으로 들어갔네요. 그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명의도용이자 사기입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네요. 문제는 가족이라는 점이에요. 가족이라도 법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가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법은 가족에게도 냉정합니다. 다만 마음이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날 저는 변호사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모른 척하는 사람은 대부분 알면서 외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엔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이제 이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긴 길이 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내 이름으로 된 빚, 그건 사기랍니다.
가족이 해도 사기는 사기래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나를 경찰에 넘기려는 거야? 그 한마디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섰어요. 말을 그렇게 돌리지 마. 어머니가 그런 일까지 한 줄 몰랐어. 그럼 왜 제 이름으로 한 걸 묵인했죠?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당신은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옳다고 믿었죠. 그게 당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결과를 당신도 감당하셔야 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이건 밖에 알리지 말자.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문제를 덮고 참는 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던 세월이요. 가족이라서 용서했어요. 근데 이번엔 아니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수첩 속 메모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청은저축은행 담당자 박 과장. 전화번호와 함께 미정 이름 확인 완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과장.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청은저축은행 박모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대출 관련해서 박영자님 건으로 통화드려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어요. 그 일은 오래된 건이라 저도 자세히는 서류에 제 서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움이 섞인 듯한 소리였어요. 잠시만요. 그는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박 과장 통화 기록 반응 이상. 숨소리 후 통화 끊김.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눈을 피했습니다. 은행에 연락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박 과장이라는 사람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이건 그분도 편히 모실 일이야. 그분이 편히 모시든 말든 이건 제 인생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방이 이제는 거짓의 방이네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로 법을 들이대면 어떻게 하냐? 그분도 돌아가셨잖아. 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제 심장에 박히는 못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말들이 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책상 앞에 앉아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거짓의 집. 이 집은 가족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은 거짓과 이익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이 집의 벽을 하나씩 허물 것이다. 글자를 쓰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는 제가 낯설지 않았어요. 이게 제 진짜 얼굴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제 존재를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제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박 과장.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짧은 숨소리, 그리고 전화를 끊던 그 순간의 망설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무언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침묵했을까요?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인 침묵 같았어요. 이틀 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차가웠어요. 벨이 3번 울리고 이번엔 다른 여직원이 받았습니다. 청은저축은행입니다. 박 과장님 계시나요? 아, 잠시만요. 그런데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미정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여직원은 낮게 말했어요. 박 과장님은 이번 주부터 퇴사하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퇴사라니요. 전화 한 통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요. 언제 퇴사하신 건가요? 사흘 전이요. 개인 사정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던 다음 날이었어요. 무언가 잘못된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으로 직접 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창구에 서 있는 동안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박 과장님이 담당하시던 건으로 왔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 미묘한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어떤 건이신가요? 박영자님 대출 관련해서요. 그분은 제 시어머니시고 대출은 제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직원은 눈을 크게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네, 그 건이에요. 박 과장님이 처리하셨는데 지금은 퇴사하셔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남긴 메모나 기록이 있을까요? 직원은 머뭇거리더니 서류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그녀가 꺼내든 것은 작은 포스트잇 한 장이었습니다. 김미정 명의 확인 완료. 가족동의 구두 확인. 가족동이. 그 단어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동의를 했다는 걸까요? 그건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남편이요. 이 메모 혹시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묻자 직원은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식 절차는 어렵지만 제가 몰래라도 복사해 드릴게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걸 봤어요. 그녀도 이 일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복사한 메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가족동의 구두 확인. 이제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의도용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공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이거 봐요.
제가 메모를 건넸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읽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멈추는 게 보였어요.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건 뭐야? 박 과장님이 남긴 메모예요. 가족동의 구두 확인. 당신이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님 퇴사했대요. 내가 전화를 건 다음 날에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굳었어요.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어머니가 원하신 일이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원하셨다고요?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지 말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이라도 당신이 도왔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돈이 필요했어.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제 이름을 팔았나요? 그땐 당신이 몰라도 될 일이라 생각했어.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몰라도 될 일이라 생각했다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죄책감이 아니라 포기한 사람의 체념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해. 끝났다고요? 제가 낮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무섭다. 그래요. 무서워져야 당신들이 들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퇴사했어요. 그 사람이 남긴 메모도 찾았고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명확해졌네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인 사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그럼 남편도 포함될 텐데요. 진실은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세상을 바로잡는 첫걸음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책상 위에 메모를 다시 올려놓고 수첩에 한 줄을 썼습니다. 4일차 박 과장 퇴사, 가족동의 메모 확보, 남편 공모 인정. 이제 진실은 거짓의 집을 넘어 세상으로 간다. 글을 쓰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펜 끝에서 또렷한 글씨가 나왔습니다. 이제 숨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흰 한복을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도 결국 내 길을 걷는구나. 그 목소리에 섬뜩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당신처럼 살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마지막 미련이 빠져나간 자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 위에 떨어졌어요. 손등 위에 그 빛을 가만히 올려놓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분노보다 더 큰 건 끝내 이걸 바로잡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방한 공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은행에 문을 나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머릿속에서 수백 번을 되뇌었어요. 이 일을 정말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하나요?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네, 꺼내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그림자, 남편의 침묵, 그리고 제 이름을 가로막고 있던 거짓의 벽.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저는 평생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아야 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에 닿을 때 마음속에 묘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끝내야 한다고요. 옷장 속에서 검은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무언가를 끝내겠다는 확신이 서 있었어요.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싸워야 해요.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를 넣었습니다. 서류, 통장 사본, 녹음 파일, 그리고 가족동의 메모. 그게 제 무기였어요. 그리고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접수 창구에 경찰관이 물었어요. 명예 도용과 사기건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고 가해자는 가족이신가요? 네, 시어머니와 남편입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족 간 문제라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려고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진술서부터 작성하시죠. 진술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수록 이게 제 이름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박영자, 사망 전 제 명의로 대출 진행, 남편 박도윤 공모 가능성 높음, 청은저축은행 박 과장 퇴사 후 연락 두절. 글자를 다 쓰고 나니 손끝에 땀이 맺혔습니다. 경찰관은 진술서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확하네요. 증거도 충분히 있으니 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은행을 조사할 겁니다. 그 다음 관련자 진술을 듣죠. 남편도요? 네, 배우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말에 제 눈이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맞아요. 조서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섰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이제서야 진짜 세상 속으로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남편의 이름이 떴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그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경찰서요. 뭐? 경찰서? 설마. 신고했어요. 명의도용 사기. 이제 이건 법의 문제예요. 너 정말 미쳤구나. 그가 고함쳤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 이름을 돌려받는 일일 뿐이에요. 그의 욕설이 이어졌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장이 차분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조사에 응하셨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상이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이하다고요? 네. 본인은 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을 듣자 웃음이 나왔어요. 예상했어요. 늘 그런 식으로 저를 가렸던 사람들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5일차 남편 진술 어머니 단독행위 패턴 동일 책임 회피 글을 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못 피해가요.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은행 내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박 과장이 대출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서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은행도 공범인가요? 아직 단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무기는 확실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 사건 언론에 제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언론이요? 사회적 관심이 생기면 수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이건 제 일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의 일이기도 해요. 그날 밤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모든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서류, 통장 사본, 녹취록, 가족동의 메모,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쉽게 훔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싸워야 할 세상이 제 앞에 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노모, 며느리 이름 도용 의혹, 청은저축은행 내부 직원 연루 정황. 기사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곧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기사를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름이 세상에 나왔어요. 가려졌던 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의 문턱을 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넘었으니 이제 끝까지 가야죠. 손에 수첩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5일차 마무리. 세상은 느리지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세상을 움직이게 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모르는 번호들. 눈을 뜨기도 전에 세상이 제 쪽으로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뉴스 어플을 켰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라왔던 기사가 이미 여러 포털로 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대출받은 시어머니, 은행과 가족 공모 의혹.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사 속 상황은 제 이야기 그대로였습니다. 시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남편의 사업 실패, 시어머니의 명예 도용, 은행 직원의 묵인. 텍스트를 읽는 동안 저는 제 이야기를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사연을 듣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누구의 사연이 바로 저였습니다. 댓글을 내려봤습니다. 와, 가족이 저러냐? 며느리 명예, 진짜 악질이다. 은행도 한통 속이네. 나도 비슷한 일 겪어봤다. 진짜 지옥이다. 대부분은 저를 향한 응원과 분노였어요. 저 사람 꼭 이겼으면 좋겠다. 자기 이름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그런 문장들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세상이 제 쪽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응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고소까지 했어야 했나? 한쪽 말만 듣고 욕하지 말자. 며느리가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님? 그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그래요. 세상이 다 내 편일 순 없죠. 혼잣말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의 동의가 아니었어요. 제가 제 편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봤냐?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네, 봤어요. 당장 기사 내리라고 해. 이거 다 너 아니냐? 저 아니래요. 제 이름은 안 나왔잖아요. 그는 욕을 섞어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 얘기인 줄 안다고. 회사 사람들도 알게 생겼어. 그 말에서 그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느낌이 와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키고 싶었던 건 가족이 아니라 당신 체면이었다는 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취하하면 나도 은행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 말은 당신도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뜻이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속에서 당황과 분노가 뒤엉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괴로운 건 알겠어요. 근데요, 저는 훨씬 오래 괴로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괴로움을 먼저 챙길 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 네, 끝이에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끝이라는 단어가 괴롭기도 했지만 어쩐지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언니, 이거 다 언니가 한 짓이지?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엄마를 2번 죽이는 거야. 그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너희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 지금 이 일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야. 그래도 가족끼리 이건 아니지. 가족끼리 이건 아니었던 건 내 이름으로 대출받을 때였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 감정을 공격하려 했어요. 엄마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 잘해주셨지. 그래서 내 이름을 믿고 쓰셨겠죠.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밤새 울었을 텐데요. 너랑 더 싸우고 싶진 않아. 근데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그래.
언니 하나만 손해보면 끝나는 문제라면 참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문제예요. 그녀는 끝내 말했습니다. 평생 우리 얼굴 볼 생각은 하지 마. 응. 서로 그게 편할 수도 있겠네. 전화를 끊고 난 뒤 눈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한순간에 돌처럼 식어버리는구나. 그 현실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달려 제 삶을 버리던 예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아픔은 견딜만 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측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고요. 박 과장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군요. 도망칠 수 없게 된 거죠. 이미 언론까지 나왔으니까요. 변호사에게 전화하니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좀 붙을 겁니다. 은행은 자기 책임을 줄이려고 할 테고 남편 쪽은 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겠죠. 기사를 보고 나서 은행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정리해보면 합의를 보자는 말이었어요. 조용히 끝내자는 뉘앙스였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합의는 결국 조용히 입 닫아달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안쪽 어딘가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 봤어.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다들 혹시 제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 누구 얘기인지 모르긴 하는데 내 얘기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내 얘기야.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말했습니다. 미쳤다. 아니, 언니 진짜 대단하다.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안 무서워?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서요. 그래도 언니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우리 팀 애들 다 언니 편이야. 그 한마디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마음이 조금은 다시 일어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건 아니었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몇 사람만 있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뉴스에서는 다른 사건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메인에서 내려갔지만 한켠에서는 여전히 공유되고 있었어요. 카페 게시글, 블로그, 유튜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토대로 내 이름을 지키는 법이라는 영상을 만들었고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시댁이 내 명의로 카드 긁었음. 우리 집도 아버지가 가족 전부 신용 망쳐놨다. 이제는 진짜 이름이 재산이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게 더 이상 나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김미정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참고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첩을 다시 펼쳐 적었습니다. 6일차 세상이 내 이름을 알게 된 날들. 욕도 응원도 조언도 쏟아지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이다. 글을 적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중 어디엔가 저와 닮은 사람들도 살고 있겠죠. 우리 다 버티고 있죠. 혼잣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요. 지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 봤다. 엄마 미안해요. 제 입에서 먼저 사과가 나왔어요. 괜히 우리까지 시끄럽게 만든 것 같아서. 엄마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랑 아빠는 내가 이제야 내 편 들기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니? 왜 혼자 다 참고 있었어? 그냥 말하면 제가 불효 같아서요.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불효는 너를 괴롭히는 사람 편 드는 게 불효야. 너 자신을 지키는 건 효도야. 그 말에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살았던 단어들을 엄마가 하나씩 바로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무서운 거랑 틀린 건 다른 거야. 무섭다고 틀린 선택을 하면 안 되지. 너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말, 경찰의 말, 사람들의 댓글, 그리고 엄마의 말이 뒤섞여 떠다녔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이 세상으로 나와버린 사람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두렵고 앞날이 캄캄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드디어 제 이름을 지키고 있다는 것.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알게 된 이름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이 아닌 긴 터널의 끝을 지나가는 꿈이었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얀 벽, 낡은 나무 의자, 그리고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공간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재판관이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어요. 제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가볍게 제 팔을 눌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증거가 말해줄 겁니다. 정면에 앉은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려는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이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엔 신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젠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윤은 피해자 김미정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은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공모한 박영자사 막는 생전 해당 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차분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저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문장이 되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제 손등을 톡 쳤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피해자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와 남편의 경제적 결정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이용해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처음엔 참았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저 팬소리,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미정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간 목이 메었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힘을 줬어요. 저는 이 일로 제 이름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저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 속 이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이름을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되찾으러 왔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엔 차가운 법보다 조금의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강요와 상황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도왔을 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아직도 나를 먼저 생각한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선고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그날 법정을 나서면서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아닌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 말에 미소가 났어요. 승리라는 게 이렇게 조용한 거였군요. 며칠 후 집으로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선고, 공판 출석 통지서, 봉투를 손에 쥐자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을 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이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고인 박도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 인정.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제 눈에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피해자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이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제 다시 당신 겁니다.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간도 멈춘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 복도 끝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미정 씨,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문제로 힘드셨을 텐데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든 남이든 누구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살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잠시 멈추고 기자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제 이름을 되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결국 되찾았습니다. 그 말이 마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눈부심조차 이제는 나를 막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을 때 숨이 깊게 들이마셔졌습니다. 이 집이 처음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감옥 같았던 벽이 이제는 단지 공간으로만 보였어요. 부엌 식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활자로 찍힌 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김미정. 그 활자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이 났어요. 이제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밤 수첩의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7일차. 법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나를 살렸다. 오늘 내 이름이 다시 내 것이 되었다.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벌주던 세상 대신 나를 믿는 세상으로 가야겠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도장을 꾹 눌러 찍었지만 그 소리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말이 법정에서 끝났으니까요. 서류를 넘겨주자 담당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 울림처럼 남았어요. 끝났다는 말 속에 처음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세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제 제 앞의 공기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혼자 사는 집, 혼자 먹는 밥, 혼자 켜는 불빛. 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설미 저를 무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커튼을 스스로 고치고 벽에 그림을 걸고 주말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며 아,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박도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뜯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려고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무겁다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창 속엔 누군가의 고통과 회복이 함께 있겠죠.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미정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 말이 예전엔 체념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그래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새벽 공기를 마시러 베란다에 섰습니다. 하늘 끝에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면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는 내 이름이 새벽 같아요. 조용하지만 분명히 다시 빛나는 이름. 누가 대신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온이 들어왔어요. 이제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겠어요. 며칠 후 유튜브 영상 댓글창에
어떤 시청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작은 불빛이었구나. 지금도 가끔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그럼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라도 해야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8일차. 끝이 아니라 시작. 이름을 되찾은 건 다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다.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새벽처럼 다시 걸어간다.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내 이름이, 내 삶이 다시 제 손 안에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름을 빼앗기고도 결국 되찾아낸 한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